다시 말하면 국정원의 각 부서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차단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 부서 하는지를 전부 모르도록 해 있는데 단 하나 이 차단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돈하고 인사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박선호는 모든 것을 국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번에 원내대표였습니다. 부평에 원내대표 3선 의원을 제끼고 그리고 이번에 부평으로 들어가서 정보위원회 간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 이야기하면 간첩이 정확한 나라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이 박선호라는 친구를 보면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죠. 이게 박선희가 지금 정보위원회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 출석시키고 거기에 호통치는 자리에 간첩 혐의를 의심받던 친구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하지 아니하면 천만 조직 혁명하지 아니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간첩들이 현재 국회의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산호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요. 산호명은 무조건 조직이 그 주체 사상을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NL 그러니까 그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통 막스주의자 그룹이 있습니다. 정통 막스주의자 그룹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소련처럼 공산혁명을 가져가는 그런 민족 해방 개념은 없습니다. 정통 공산주의자들이죠. 요 두 세력이 있는데 정통 공산주의자들의 그룹이 산호맹입니다. 근데 산호맹 출신이 지금 그 조국인데요. 근데 이 산호맹은 나중에 주사파로 귀순했습니다. 그래서 산호맹의 출신들이 일부는 상당수는 전향해 버렸고요. 왜냐하면 주사파하고 저를 안 만나 전향했고 남아있는 산호맹 조국 같은 친구들은 그 주사파로 오히려 전향했습니다. 왜 북한에 포섭된 사람들은 예. 국정감사 때 전향했습니까? 전희경 의원이 계속 묻거든요. 예. 뭐 임종석을 비롯하여 다 이인영을 비롯해서 전향했냐고 물으면 왜 전향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전향을 했으니까 물으면 항상 말을 비틀어 간단 말이야. 그런 말을 묻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전혀 안 했기 때문이죠. 꼭 간단한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임종석 한 번도 전향한 적 없습니다. 그때 그 전희경 의원이 이제 그 제가 쓴 글을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물었는데 그때 동문서답합니다. 전향했냐고 물으니까 뭐냐면 나를 모독하지 말라. 우리 민주운동을 모독하지 말라고 동문서답. 그러니까 핵심 본질을 전향해 당신 그러면 주사파 했고 저도 한건 분명한데 그리고 거기에 충성 맹세문도 있습니다. 그 임종석이가 했던 그 자민통 그룹에 대한 수사 기록에 보면 그 그룹이 매일 외치던 우리 그 김일성, 김정일 동지에 보내는 충성 맹세문이 있어요. 그거를 읽고 시작하거든요. 끝날 때도 그거 읽고 시작하는데 그거에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답을 피해가는 건데 전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임종석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북한 예를 들면 그 돈 받아다가 지금 뭐 방송 틀어주면 그 방송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전파 사용료 북한에 예를 들면 콘텐츠를 사용하니까 그거 돈 모아다 북한에 보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조국 있잖아요. 예. 조국은 산호맹에서부터 전향을 했을까? 산호맹 전향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 썼던 논문들이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이거는 뭐 우리 김학성 교수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아주 부수는 그러니까 그 혁명가의 논리인데 그 논리를 해놓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자, 신혜식 대표님, 조국은 대법원 재판이 결정됐죠. 12월 12일 날. 12월 12일 날은 예. 100% 깜빵하는 거죠. 그날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나고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겁니다. 예, 날짜를 잡아서 그날 이제 서울 구치소는 끝났고 네.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대법원까지 네. 이제 교도소를 정해줄 겁니다. 예, 그 이제 2년 살아야죠. 조국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예.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사 재판 그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대 교수님 다음 네. 질문 또 한번 받아보시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말씀하실 분은 많은데 그러시면 아까 여기 유튜브 하시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보수감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혜식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과거 저희가 원래 유튜브라는 시장은 우파가 먼저 점령한 상태에서 지금은 완전히 좌파가 다 점령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문화전쟁에서는 저희가 완전히 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가 올해 43인데 거리에 나가게 되면 43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좌파 출신의 지지자들은 발에 차이는 게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튜브 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쉽게 젊은 청년들을 포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거는 저희가 밀릴 거라는 우려감이 모두가 다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혜식 대표님께서는 어떤 향후 계획이나 플랜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신혜식 대표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신혜식 대표님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유튜브 문화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그때에 신혜식 대표님이 제일 빨리 시작했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패널로 출연하시는 이범규 대표님까지도 패널로 출연하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유튜브를 만들어서 따로 하세요. 아니 같은 통일 업종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따로 한다 그러면 신혜식 대표님이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 신혜 대표만 신혜 한수만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 좀 멍청해. 그래서 거의 예를 들면 진성호 TV 있죠. 거기도 신혜식 대표님의 거기에 패널로 출연한 자예요. 찾는데 오히려 앞섰어요. 그리 숫자가. 그래서 신혜식 대표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유튜브가 수십 개요, 수십 개. 그러면 신혜식 대표님과 같은 이런 애국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따로 만들어 가면요, 헛소리 하는 거야, 또. 헛소리 한다면. 이제 신혜식 대표님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애국운동을 시작한 지가 뭐 한 28년, 목사님은 30년 이상. 애국운동이라는 게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애국운동을 커뮤니티, 안티 DJ, DJ가 뭐죠? 김대중이잖아요. 김대중을 반대한다. 아, 획기적이죠.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운동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목사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건 나라를 넘기려고 한다. 목사님이 지금도 6.15 공동선언은 헌법 위반이다. 맞죠? 대한민국의 영토 통일조항을 누구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거를 선언한 게 바로 김대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안티 DJ 활동을 했고 커뮤니티 활동. 그 시절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김유식 DC 인사이드. 그 이후군요. DC 인사이드.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딴지일보 김어준이가 이제 등장을 했고 DC 인사이드 등장. 커뮤니티 1세대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신문은 오마이뉴스가 처음.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만들고 늘 저는 안티 DJ 활동도 그렇고 독립신문 활동도 그렇고 기자 대표도 기자를 하고 있었죠. 제가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래도 시민단체가 움직이면 나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호 외치고 제가 독립신문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취재했던 게 바로 전광훈 목사님의 시민단체 활동.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이면 고작 한 10대 명 모이고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이나 시민단체 분들 또 성도들 모여야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니까 그게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왔고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비로소 뉴라이트 좌파들이 이제 들어오면 여기 이제 우리 이동호 선배도 제가 선배라고 얘기하지만 우파 활동을 저보다 한참 뒤에 시작한 후배 까마득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배님. 네, 맞습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로. 왕이니까. 예. 여기 이봉규 대표는 그 뒤에도 한참 뒤에 그 뒤에 만났으니까 솔직히 제가 젊어 보여도 사실 이 활동은 정말 오랫동안 이어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이 없냐? 왜 우파에는 문화가 없냐? 그걸 똑같이 얘기했고 그걸 저는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안티 DJ 활동을 하다가 이거는 조금 더 나은 방향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좀 생겼어요. 그때도 똑같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데일리안, 뉴데일리 제 다 도움받은 언론사들입니다. 대표들도 다 알고 있고 초기 대표부터 현재 대표까지 그리고 여러 언론사 그때 비상문이 등등등 다 제가 많이 도움 주고 함께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문제였다. 여러분들 독립신문 기타 보수 언론들이 이제 활동한 시기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뉴라이트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력들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주류 세력으로 들어와서 그자들의 판을 벌인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동호 선배가 좀 전에 왜 우파 대통령은 뭐 아스팔트 전사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냐 하지만 사실 이동호 선배는 들어와서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한 자리 했잖아요. 감사인가 상임감사. 했어요. 예, 차관도 했어. 차관도. 네, 후배들은 들어와서 청와대 가고 국회의원 달고 감사 가고 별 4급을 다 떨고 있는데 저와 함께 했던 아스팔트 전사들은 늘 밖에서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배고프고 춥고 광고 한 번 안 주고 여러분들 광고를 주려면 우파를 줘야 됩니까? 우파 대통령이 좌파를 줘야 됩니까? 근데 오마이뉴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광고 제일 많이 받아갔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뉴라이트 운동 여러분들 다 합쳐봐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모여봐야 200~300명입니다. 광장에 제일 많이 모인 사람이 누구냐? 시청학 광장 2004년도 바로 20만 명 이상을 모으신 전광훈 목사님이에요. 그거는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200명의 운동권 전향 세력, 뉴라이트 세력에게 우리가 밀려서 아직까지도 진짜 길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짓골을 못 면하고 있다.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주 심화돼 갖고 한동훈까지 와갖고 어제 민주당이 오늘의 국민의힘이 되는 이런 개떡 같은 상황이 됐다. 전광훈 목사님 대통령이 안 만나주죠? 왜 안 만나겠습니까? 바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이 종북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 이 전향한 새끼들이 아직도 우파 내에 곳곳에서 숨어갖고 반성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자기 자리 뺏어갈까봐. 우리가 광장에서 싸울 때는 잘합니다 하면서 정작 함께 합시다 하면 니네 자리 지켜. 여러분들 광장은 함께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왜 대통령 됐습니까? 2019년도 10월 우리 광화문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동호 선배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선된 겁니다. 근데 또 정권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장에서 싸우는 사람은 그야말로 반전자 노비가 되고 듣보잡들 죄다 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동호 선배에 대해서 왜 공식적으로 선배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나이도 선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동호 선배는 물론 전향을 했지만 아스팔트와 함께하고 아스팔트에서도 지금도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동훈 주변에 있는 인간을 보십시오. 신지호. 신지호 저의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를 분열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신지호, 전향하자마자 배지 달고 화려하게 등장했던 신지호, 지금 반성하고 우파 결집 노력합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이비 세력이라고 합니다. 주류 세력은 자신들이고 들어와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자신들 20년도 아니고 한 15년 만에 종북 주사파 빨갱이 씹새끼들이 주류 세력이 되고 진짜 본류인 우리 애국 세력은 사이비 세력이 됐다는 거, 이거 우리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질문은 왜 문화가 왜 우리에게 없냐?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않았고 권력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도 주어진 권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광화문 천만혁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극한 문화 여기 다 그냥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나오는 질문인데 제가 전향 와서 와다 보니까 왜 젊은이가 없느냐고 그러는데 우선 제가 좀 한 전략적 개념을 좀 말씀드려 줄게요. 물론 젊은이들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에는 주력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좌파는 주력군이 누구냐면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가지고 좌익운동을, 왜냐하면 기준을 뒤집어야 되니까. 근데 보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운동이거든요. 지키는 운동은 그 운동에 자기 가치를 투여한 사람들이 운동의 주력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한민국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살아온 사람들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보수운동 여러분이 자꾸 젊은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보수운동은 60대 노인부터 주력입니다. 맞아요. 그들이 노력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입니다. 좌익운동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라면 우파운동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각성해서 주력으로 만들고, 그리고 요즘 노인들 너무 적잖아요. 요즘 70대도요. 아예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요즘 70대가 노인 중에도 못 껴요. 그러니까 보수운동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사람들, 다시 말하면 60대 이상 세력들이 주력이고 그들이 주력군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인데 매우 정상적인 거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이영국 대표님은 내가 좀 회개를 하라고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대선배인 이승만 대통령이 선배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1.8%밖에 안 돼요. 그 누가 책임이에요? 제가 책임져야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쪽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이 그거야 뭐 잘못된 거지. 근데 이제 그다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저는 이게 다 연결되는 게 이제 우리 이동호 선생이 다 지적했지만 이재명을 캐스팅한 것도 북한이다. 북한이 경기동부연합, 그다음에 민노총, 그리고 지금 개딸을 분석했더니요, 개딸이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민노총이 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다 민노총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기동부연합이 민노총을 장악하고 민노총이 개딸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을 캐스팅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로 말하면 그 뭡니까 그 뭐죠? 위에 그 총회장 아니 저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주식회사 아니 그 무슨 회사라고 그래요? 지주회사가 있고, 근데 지주회사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밑에 건설회사 무슨 딱 있는데, 사실 이 정부의 주인은 위에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주회사가 이름도 잘 안 알려진 게 지주회사예요. 말하자면 이 지주회사는 경기동부연합이고, 이 안에 이제 민노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생된 게 개딸. 근데 지주회사에서
CEO로 누굴 갖다 놨냐면 이제 이재명을 갖다 놨어요. 이재명을 갖다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을 갖다 놨죠. 근데 문재인을 갖다 놨는데 이게 고려연방제로 가야 되는데 지주회사의 오너는 북한이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거기 주주들은 뭐 이석기다 뭐다 이건 주주고 오너는 이 북한인데 문재인이 완성시킬 줄 알았는데 이게 삶은 소대가리네. 완성이 안 되고 나중에 겁을 먹고 겁은 누구한테 먹었냐면 국민들한테 겁먹은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 단추를 끼자니 이거 단추 꼈다가 나는 여기서 죽겠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김정일이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마지막엔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점을 다 잡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삶은 소대가리 무슨 특등 머저리 막 난리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 요거 겁쟁이니까 다음에는 겁대가리 없는 놈을 캐스팅해야 되겠다. 그렇지. 약점도 무지하게 많고 그렇지. 인간 출신서부터 막 이상한 놈. 이거 이재명이 딱이다. 이러고 이재명이 성남 때 그 시장 선거 나가고 변호사하고 이럴 때 북한을 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쁜 여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맞아. 아까 사진 딱 보여줬지. 그렇게 해서 캐스팅을 한 거예요. 약점을 딱 잡고 야 네가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줄게. 네가 그 대신 우리하고 협력하자. 아니면 너 우리 까? 제가 이 추측입니다. 그렇지. 왜냐면 북한이 그런 수법이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써왔는데 이재명한테 수법을 그거 안 썼으리라고 제가 의심을 하니까 아니 근데 시바니 전략이라고 알아요? 신바지요. 아니 그게 그 공식 명칭이 임신 특공대예요. 아니 왜냐면 배란기의 여성을 투입시킵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 북한에 자주 갔다 온 사람들이 가면은 네. 아빠 왜 이제 왔어? 그런데요. 그 약점을 딱 잡. 아니 그 이재명이 거기 임신 특공대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 추측을 해보면 약점을 뭔가 잡혔다. 그래서 캐스팅 돼가지고 지금 왜냐면요 이번에 위중교사 재판 받으러 나가는데 이재명이가 원래대로 아무리 깡다고 좋은 정광훈 목사도 살떨리 걸려. 왜냐면 법정 구속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분석들이 나왔으니까 살떨리는 상황에 재판관한테 들어가는데 실실 쪼갭니다. 웃습니다. 판사하고 이미 짰다니까.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무죄인데 아이고 수고들 하십니다. 쫙 박찬대서부터 쫙 나가지고 아이고 너도 나갔냐? 그래. 안 나온 놈들 내가 다 죽인다. 근데 그 이번에 웃어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보좌 때린 그 판사가요. 나를 구속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그람시의 진시전에 그러니까 판사, 검사, 경찰 다 넘어가고 거기 총 지주회사는 경기동부연합이 지주회사다. 제가 구속된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문재인 내각 간첩이라고 강화문에서 연설한 것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정상적 판단은 기가 막혀요. 이건 구속해서 재판한 일이 아니다. 구속 안 하고도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영장실질심사 판사 3명을 한 달 안에 전부 전라도로 싹 다 바꾼 거야. 전라도로 바뀌어가지고 나를 결국은 구속시킨 놈이 문재인 이놈이야. 그러니까 김동연뿐만 아니라 네, 김동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장악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네.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자꾸 주문을 하는 거예요. 광화문한테는 혁명밖에 없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한테 11조 바치고 그 다음에 누구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계엄령을 내려라 그러면 계엄령이라는 게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없다는 끝나는 거예요. 거예요.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싸우냐면요. 부정선거 한 방이면 윤석열 대통령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살짝 의심이 되는 게 신세진 거 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왜냐면 2년 반이 지났으면은 지금 보세요. 자 민주당 컨트롤이 안 돼.
사법적으로도 이재명 잡아놓지도 못 컨트롤이 안 돼요. 막 유죄를 무죄 때려요. 그리고 무조건 다 탄핵. 감사원장도 지금 탄핵시켰습니다. 막 이런 상황인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려잡을 못도 없어. 전두환 대통령처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부정선거 수사하면 되는데 제일 손쉬운 거거든요. 증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300명 금배지 다 떨어뜨리면 이재명 수화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로 뽑으면 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할까? 저는 이게 몰라서 안 할까? 저는 천만에 안다. 아는데 그러면 왜 안 할까?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혹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번에 당선됐는데 부정선거 때려잡자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당선됐는데 맞아.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당선됐는데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구호만 맞추면 되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자료도 들어가고 보고도 하고 보고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안 하는 게 야 이거 혹시나 이제 요즘에 의심하는 게 이제 박영수,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으로 내려가는 특검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한동훈이가 그래서 이게 만큼 같은 이거 왜 이래요? 나뭐 약점을 다 아니 한다. 게시판 나 좀 쓴 거 가지고 나 이렇게 코너에 뭐라? 아이고 형님 왜 이래 이거 그 딜을 치지 않나.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기사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저 누구야 전 원내대표 추경호가 이제 단계 게이트가 이제 그만 분란 일으키고 이거 저 적당히 합시다 이제 꼬리를 내려요. 단계 게이트 완전히 한동훈이 잡을 완전 찬스에 왔는데 뭐 여기 이병훈 기자도 나왔지만 이병준 기자도 있지만 다 잡았어요. 이거 자료 경찰한테 다 줬어요. 경찰도 다 파악 끝났어요. IP 다 나왔어. IP 다 나왔어. 그런데 이 막판에 한동훈이 이제 완전 죽게 생겼으니까 뭘 쳤는지 갑자기 한동훈이 보내면 누가 떠요. 추경호 뜨는 거 아니야 자기가. 원안대행이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니까. 자기가 당권을 장악하고 윤 대통령과 아주 편안하게 정치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추경호가 이제 단계 게이트 이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오늘 아침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상하다. 이게 무슨 딜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게 딜 들어갔다면은 이게 뭘로 딜이 들어갔을까?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인이 없을까? 야 이거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왜 알면서 왜 저럴까? 여기서 이제 의심이 이거 드는 건데 부정선거보다는 우리가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이걸 자기 하면 안 됩니다. 흉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데 광화문 세력이 윤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압박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무너지길 원하지 않고 지지한다. 임기 말까지 지켜라. 정권 재창출해라. 그러려면은 다소의 약점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털어라. 그건 뭐냐면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내가 알고 있었어도 국민들이 다 용서해 준다 이거죠. 털어버리면은 그래서 그 길밖에 저는 아까 어떤 분이 이거 지금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북한이 장악돼 있기 때문에 경기동부연합 민노총이 장악돼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광화문 세력과 이제 이 힘을 가진 행정부는 부정선거 수사 들어가고 광화문 세력이 뒷받침이 되고 1천만 국민이 나오면은 판 끝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를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소의 방조했던 게 있었어도 국민은 수사 들어가면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다 지지한다. 그리고 제도 바꿔서 수개표로 해서 사전선거 없애고 부정선거 없는 선거를 해야 다시 정권 재창출하죠. 지금은 이재명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요.
대통령 다음에 되는 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가는 거 보세요. 실실 웃고 들어가요. 우리는 법정 구속되는 줄 알고 그 전날까지 유튜브에서 난리 치고 뭐 잔치 웃음었잖아. 이재명은 웃었어요 속으로. 아이고 자식들 까불고 앉았네. 내가 이 자식아 다 대한민국 잡아놨어. 여기 헌법학 교수 있어봐야 소용없고 빨갱이 출신 와서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신혜식이 뭐 200만 유튜버 있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다 장악해놨어. 어디를? 법원, 검찰, 선관위, 국힘당까지 다 내가 움직여. 까불지마 하고 우주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엎을 방법은 부정선거 수사하고 광화문 1천만이 나오고 윤 대통령 용기 내면요 끝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부 순서가 이제 빨리 끝나고 난 뒤에 신혜식 대표님이 진행하는 이제 결국은 그 한동훈 이게 문제 여기서 결론나게 돼 있어요. 그 2부 순서를 곧 진행할 텐데, 자 김학선 교수님, 예, 교수 생활 몇 년 하셨어요? 33년 했습니다. 33년? 예, 그때 정교조에 들어갔어요. 저요? 대학 교수는 원래 그 교원 노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교사만 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대학은 교수들은 교원 노조에 가입이 안 됩니다. 예. 그걸 움직인다고 요즘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 대학 교수들은 정교조에 못 들어가는데 네. 정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초창기에는요, 전교조를 매우 긍정적으로 봤었죠,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는. 왜냐면 이제 참교육을 한다고 하고, 그 당시 이제 교장들의 횡포에 대해서 맞서는 운동이 아닌가 싶어서 처음 한 몇 년은 뭐 일리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후에는 완전히 이게 본말이 바뀌어가지고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게 좁게 봤기 때문에, 헌법교수로 좁게 봤기 때문에 전체 구조 중에서 전교조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저는 전교조만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몇 년 동안은 잘못 봤지만 결국은 역시 참교육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신 상태를 왜곡시키고. 그건 그렇고. 네네. 자 이제 헌법학자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김명수 있죠? 예. 대법원장. 예. 김명수가 사실은 그 몇 단계 높여서 대법원장을 했단 말이야. 그쵸. 지법원장 할 때, 춘천 지방법원 법원장 할 때. 법원장 할 때. 예, 예. 근데 사실은 정치는 문재인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도 지금 좀 파격이라는 근데 건데.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될 수가 원래는 없잖아요. 지법원장은 통상 안 됐습니다. 예. 되자마자 전체 사법부 전체를 다 장악해가지고 예. 완전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김명수가 법원장 할 때 제가 같이 만난 적도 있어요. 제가 강원대 교수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예. 왜 지금 오늘 새로 바뀐 대법원장 있죠? 네, 조희대.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김명수처럼 왜 못하는 거예요? 헌법학자도 좀 책임지고 얘기 좀 해봐요. 이제 그 속상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급 법원들한테 신속한 재판을 몇 번 강하게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김명수가 했던 법원장 추천 제도를 없앴습니다. 이 법원장을 추천제를 하게 되면요, 고위 법관들이 그 하급 판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김명수가 했던 것을 그거는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우리 뭐 목사님 원하시는 그래 과감한 개혁을 이제 못하고 있죠. 예. 김명수처럼 좀 왜 못하냐 이 말이야. 지금 대법원장이 네? 왜 저기 윤석열이가 임명했는데도 왜 김명수처럼 못하냐. 왜냐면 목사님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단독 임명했다면 완전한 그 사람을 임명했을 텐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어느 정도 그 야당의 이제 거기에서
좀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그 따위로 하려면 저 대법원장 현역 대법원장 그 사퇴하고 나가란 말이야.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패널들한테 질문을 받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안 해서 네. 앞으로는 좀 부르지 마세요, 목사님 좀.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석연이를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이재명이가 이석연을 만났죠. 이석연은 이명박 때 법제처장을 지낸 사람인데 기가 막히고. 제가 그 이석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아하. 한 2년 같이 했어요. 개인적 친분도 많이 있는데 전라북도 친구고 전북대학을 나왔습니다. 양과 패스를 했는데 헌재에서 같이 근무할 때는 제가 호남 출신 중에서 보수 우파로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참 이런 말하기 그런데요. 아니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 예. 사람을 예. 만나서 내가 첫 질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석연한테 예. 정교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예. 내가 사람을 만나면 첫 질문이 바로 그거야. 그랬더니 정교조도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이명박이가 법제처장을 임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그 친구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연배도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요. 안 많은데 제가 최근에 그 이석연이가 쓴 글을 몇 개 읽어본 다음부터는 이 관계를 끊어내겠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호남 사람은 호남이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던 거예요. 저기 전전함처럼 있어서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 왜냐면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아주 그 강조해요. 요번에 목사님 이재명이가 이석연을 왜 만났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한 측에서는 탄핵을 하자고 하고 이석연이 주장은 뭔가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투트랙이란 말이죠. 이석연을 이렇게 서울대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이제 헌법인지 형법인지 애매하게 학위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전북대학을 나왔지만 그러나 이석연이가 지금 어떤 편에 서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우리 헌법을 고쳐서 임기 단축을 하자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또 하나 민주당 한쪽 측면에서는 이 탄핵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이석연이를 끌어들여서 학문적으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뒤에 마지막 대화가 더 중요해요. 뭐냐? 내란 상태로. 예. 내란 상태로. 자, 임기 단축을 하려면 문재인을 임기 단축을 했었어야지 왜 멀쩡한 윤석열에 대해서 임기 단축 운운을 합니까?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손상래 대표님 다음 질문 빨리 또 한번 받아주시죠. 자, 아까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질문은 짧게 하십시오. 누구에게 용어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면 아시겠죠? 자, 손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세요. 마이크. 들어가세요. 대한민국 짱TV입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이태원 사건하고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지시를 받은 것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는 목사도 아닌데 그분이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얽혔잖아요. 그분도 또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것은 최재형 북한 가서 찍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최재형은요 간첩이에요, 간첩. 사진 보면 몰라요. 여기 보세요. 최재형이 북한에 가서 찍은 사진들 보라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우리 자기 우파들도 욕을 많이 하는데 김건희 여사님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거기서 안 잘랐으면요 바로 윤석열이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은 본능적으로 자기 남편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태클이 딱 걸려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진 보셨죠? 그리고 간첩이에요, 간첩.
최대영이는. 그러니까 그건 뭐그 외에 활동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걸로 해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도 관대한 시간.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대화 시간이 있으니까 열애시는 안 되고 여기 뭐 공산당은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네, 공산당 척결TV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입니다. 헌법학자 김학성 대표님께 박사님께 어유 웬일이에요? 어유. 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대북 방송과 대북 그런 여러 메시지와 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빨간 종자들이 정말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북한에 대한 알 권리 제공하는 것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반국가적인 행동을 처벌을 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들도 구속을 시킬 수 있는 현행법의 그런 유효한 법이 있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에 전단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그들도 우리의 국민인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비방하고 우리를 더 분란을 예, 초래하게 알겠어요. 대북 전단하는 것은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알 권리 충족이 되겠지만은 보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 판결 내렸거든요. 그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헌재가 위헌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대북 전단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보낼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에 전혀 위반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북한에 어떤 그 많은 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약품도 보내고 성경도 보내고 뭐 그다음에 선전지도 보내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로 자유투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은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질문해 주셔서. 자, 아니, 저거- 없으므로 아니 이거 제가 구현 설명 하나 좀 드릴게요. 오늘 나온 러시아 뉴스인데 러시아 말 잘 몰라서 내가 번역을 해서 드린 거예요. 지금 북한의 학생들이 남한의 드라마를 보는데 이걸 김정은이가 만약에 학생도 드라마를 보면 가만 안 두겠다 다 정리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죽어도 보겠다. 이래서 지금 반항하는 차원에서 외제 가방을 메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보내니까. 자 다음 질문.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여기요. 더 하고. 한두 명.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시겠어요. 손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건 안 되고. 여기 있습니다. 예, 저쪽에 계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김학성 교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 문제인데요. 역사 그 선고가 대법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었는지 그렇지 않냐면은 역사적 근거가 있어서 학자의 연구문헌에 의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좀 그만했지만 5월 8일인데 우리는 정서적이면은 그러면은 제1차 그 선고에 의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감을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법학자니까요. 그거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지금 김학성 교수님이 쓴 그 헌법 책을 가지고 다 공부해서 사법부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학성 교수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현재 판검사들은요 다 교수님이 쓴 책으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야. 말씀하세요. 91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본 사람들은 다 제 책을 적어도 2권 이상 샀습니다. 아니 저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예, 그 책 써서 돈 얼마 벌었어요? 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뭐 한동훈, 엊그제 위진교사는 김동연이 뭐 다 그 부류에 속하는데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예. 2번 있었으니까 재판이 2번이요? 예, 81년도 57년도 2번 있었으니까 2번에 있었던 그 내력이 국민 정서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의 97년도에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올바르게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법적으로 하면 이제 3심을 하자. 다시 연구문헌은 지환마삼이 연구문헌에 의해서 5.18에 예, 대해서 올바른 지금 1심과 2심이 있었던 거예요? 2번 재판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의 핵심적 그 중심 부분은 차후로 공수수사가 재수사돼야 되지만은 국민 정서적이면은 1차 81년도에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일사부질의 원칙을 세계적으로 명성을 놔야 우리 민족사의 위험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5.18 때문에 내 광주 가서 연설한 것 때문에 제가 5.18 단체 3군데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 당해가지고 광주 경찰서에서 날 보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니까 그럼 체포영장 때리겠다. 좋아. 나는 다시 수갑 차고 가겠다. 그렇게 버텼더니 내가 사는 종합경찰서로 이송을 해달라. 결국은 그들이 졌어요. 저고 종합경찰서 이송을 했는데 그때 나를 고발한 그 고발 사건이 5.18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 거를 수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5.18은 아직 정답이 없는 거야. 그렇게 아시면 돼요. 5.18 사건은 아직 정답을 못 내렸어요. 못 내려서 내 거 수사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5.18도 우리가 천만 조직을 해요. 천만 조직을 해서 시민혁명으로 완전히 바로 세워야 모든 것이 다 결정나다. 그 다음에 교수님 말씀. 아니 저는 지금도 질문하신 분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일사부재를 말씀하시는데 일사부재는 한 번 재판이 끝나면 더 이상 똑같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 하여튼 이 문제 넘어가서 아니 그건 제가 짧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저 사람 궁금증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이 5.18 강주 사태를 전두환정권에서 87년도에 김대중 내란 폭동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이걸 97년도 들어와서 김영삼이가 그 박계동이가 국회에서 비자금 까발리는 바람에 이걸 덮자고 김대중과 둘이 작당을 해서 만든 게 97년도에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뒤집습니다. 그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대법원 판결 난 걸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느냐 했는데 특별법이라는 이걸 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지금까지 만들었고 20대 국회에서 박지원이가 지금 우리를 올가매는 5.18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싸워서 법정 소송까지 걸려서 결국은 박지원이가 손을 들었는데 21대 국회 때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그 법을 발의하는 바람에 지금 그 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법을 만든 장본인이 그 대가리가 여러분 잘 아는 내연의 철을 갖고 있었던 검찰총장 최동욱이고 마지막 말단 검사가 홍준표였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교수님은 한 가지만 대답하면 돼요. 예. 뭐냐면은 5.18 법 있잖아요. 예. 5.18 법은 아직도 그 결론이 난 게 없잖아요. 본질에 대해서요. 본질에 대해서. 네, 예. 꼭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손 대표가 얘기한다시피 5.18에 대한 왜곡 금지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문재인 때 왜곡 금지법을 문재인이가 추가로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18 법은 저 명단은 공개하는 게 그게 정의죠, 목사님. 공개하는 게 당연하겠죠. 5.18 민주화 운동법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민주화해서 이름을 냈다면 당연히 명단을 공개되는데 명단을 뭐 일체 공개 안 하고 있고 관할도 강주시로 하고 있고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몇 명이라도 입성을 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목숨 걸고 싸울 거라고 저 공약도 내세웠는데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비밀 중에 하나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자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받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자 지금 이 분단이 4분단인데 3분단은 다 질문을 했고 요 2분단에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네, 저 뒤에 아주 공평하잖아. 마이크 여기세요. 5분단이지 왜 4분단이지? 본인 소개하시면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제가 이 나라에 이걸 놓고 잠을 못 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강 목사님 나오셔갖고 그때부터 제가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그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악한 영의 약한 영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이것이 체제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정강 목사님이 이것을 제대로 꿰뚫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모든 종들이 정강 목사님 쪽으로 지금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알게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을 살릴 이게 하나를 건지게 하셨는데 그분이 정강 목사님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돌아가는 것을 놓고 말입니다. 질문.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정강 목사님을 제가 너무 찐팬이고 일단은 질문은 저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정강 목사님 앞에 제가 힘을 실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모든 종들이 자 그럼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데 그래서 일단 체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자, 제가 대답을 드리면 일단은 5,300만 국민 여러분 지금 제 대답을 잘 들어주세요. 일단은 저도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튜브를 비롯하여 5,300만 국민들 여러분 전체한테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5,300만 국민들은 다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해서 뭐냐? 애국 운동에 대해서는요 절대 저한테 눈도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이미 결론을 낸 사람이야. 왜? 내가 6년 동안 가문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어 없었어? 정권교체 될 수 있었어 없었어? 5,300만 국민들이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개딸들도 인정해야 된다. 개딸들. 네. 한 사람만 더. 여기요. 자 아니 나오지 마세요. 나온다고 시켜준 사람 없어요. 자 저 끝에 저분 하세요. 마이크.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격식 따라 만약에 질문을 못하게 되면 카트시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누구입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짧게. 교육시켜야 돼. 예, 저는 고양시 원싱동 사회마을 비대표고 순복음 비전교회 황병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광훈 목사님과 이정민 차관님, 신혜식 대표님, 이동호 선배님, 예,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감사 표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 혁명의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뭐 주답하는 말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계 안에 WCCWA, 소현명 목사, 어정현 목사, 배승희, 장애사 문제, 혁명의 대상 그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들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들을 타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나 시위를 포함해서 법안이나 대신,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예,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뭐가 있으신지, 예,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게시판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해결되려면은 결국 이제 양심 선언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겁니다. 요거는 WBC와 WEA는 같은 단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10월 27일 날 왜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대회를 했는가? 그 다음에 손영보 목사님이 그 대회를 했는가? 결국 대한민국 교회를 다 환각시켜서 결국은 대륙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예배까지는 다 참여하고 헌금한 시간에 딱 끊고 국민대회를 내가 돌이킨 겁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끝까지 예배를 헌금하는까지 다 하고 하지. 그러나 내가 볼 때에 나하고 약속을 어겼어요. 손영보 목사님이. 왜 어겼느냐. 그때 연단에는 청년들하고 신학생들만 올라간다 그랬거든. 나한테 와서 약속할 때. 근데 그날 다 오정영 목사 올라오고 다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오해를 많이 받아 욕먹었는데 지금은 100%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따블이 얘기하고 따블이 BC는 이거는 또 정강훈 TV 그 다음에 장학일 목사님 TV에 들어가면 따블이 BC가 뭔지 따블이 얘기가 뭔지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예. 지금 이제 시간 진짜 다 됐는데 또 마지막 한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한 100번은 들었는데 안 시켜줄 것 같아서 가만히 있네. 짧게 하세요. 짧게. 많이 밝혀줘 시간이 그 시간이. 카트. 네. 저는 늘 좋은 날 TV 황순영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정강훈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에 중국인이 120만 정도 들어왔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한 발만 걸어가면 중국인, 또 한 발 걸어가면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중국인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20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2천만은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120만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기관에서 결정된 것인데 수도권에 사는 사람만 120만 명이라고 이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만. 그 다음에 전국에서는 얼마나 사는지 난 잘 모르고. 네, 정확하게는 지금 96만 2,191명입니다. 한국에 교정을 준비해 있고요. 근데 가짜로 도는 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 순간에는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한다는 거죠. 아시는 바 그대로 우리나라 와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3년 이상을 거주하면 지방자치 선거에 투표권을 주게 돼 있어요. 현재 중국 사람한테도. 네, 그래서 이것도 다 한국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잠깐만요.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유튜브로 다 나가면 좌파도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 다 보는데 기자회견을 안 해보면 이해가 가겠지만 여러 번 내가 강조를 했어요. 질의응답을 할 때는 일어서서 포명이 되면 제가 윤석열 TV의 윤석열입니다. 이동욱 교수에게 묻겠습니다. 왜 발경에서 전향했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야 된다고. 질의응답이 길어지면 자꾸 2중, 3중, 4중 이래 되게. 자 이제 마지막 옳지. 꿀 앉아서 지금 빌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 이제 질문은 이분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김사랑 작가 TV의 김사랑입니다. 자, 우리 빵인 교수님한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은 이재명하고 지금까지 투쟁을 했는데 그 고소 고발건에 통진당 나눔이 있습니다. 청소유경 나눔이 있는데 실상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이거를 들어가 보면 주민교회가 나와요. 성남의 가장 큰 교회 주민교회와 이해한 목사 그리고 통일부 장관 이인영으로 이어진 이 계보에 대해서 좀 우리 빨갱이 교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입니다. 원래 그 성남이 우리 그 옛날 그 주사파 좌파들한테는 혁명 기지라고 인정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학생 운동권들이 노동자를 많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남이 아예 주사파의 근거지가 됐고 이해한 목사는 과거에 이제 기독교 내에 예를 들면 좌파 출신입니다. 거기서 성남에 주민교회를 만들었고 그 딸하고 이인영이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 아시지만 우리나라 좌파들은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교회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해한 목사 시작하는 지역에는 그 노동운동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에서 좌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공간으로 활동했고 이해한 목사가 거기에 충실히 협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의 그 기독교, 특히 그 좌파 기독교는 우리나라 좌파들을 만든 산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 뿌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한 목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장인어른, 이인영의 장인어른. 이인영 장인입니다. 장인어른. 근데 이제 완전히 그때 사람들이 전부 주사파나 좌파는 아닌데 실제로 그 좌파들의 아예 그 숙주 노릇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저 1부를 마치고 2부는 신혜식 대표님이 주도하시는데 우리 여기 유튜브 신혜식 대표님 유튜브 여기 오셨죠? 앞으로 나오시죠. 이병준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이제 우주화 대한민국 변호사님, 승부를 내는 겁니다. 홍철기, 우동규